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네. 러시아 간다. 예. 푸틴 대통령 만난다. 이런 썰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뉴욕 타임즈가 예. 그렇게 보도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항상 그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9월달에 뭐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네. 큰 국제적 포럼을 합니다. 포럼이 있다. 네, 그게 이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네. 동방 정책을 잘 못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 전략적 과제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동서의 불균등 발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쪽 이른바 이제 유럽 쪽 가까운 네. 그런 어떤 러시아로 친다면은 서쪽 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 비롯한 이쪽 극동 지역의 발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해 보고자 오랫동안 러시아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상 뭐 그게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방경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국동을 발전시키고 또 국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네. 뭐 러시아는 계속 그런 시도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뭐 모스크바를 몇 번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제 기억에 방문 적이 있죠? 네, 2018년인가 그때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하고도 만났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그때가 2019년인가요? 하노이 회담이 좌절되고 나서 아마 네. 2019년 4월 달로 생각됩니다. 하노이 회담 좌절되고 나서 이제 푸틴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뭔가 전략에 대해서 2019년 4월에 그렇죠. 만났던 거예요. 2019년 2월 28일 날에 하노이 회담이 네, 결렬됐으니까 결렬됐고. 2019년 4월에 푸틴을 만나가지고 바로 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뭐 북한이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푸틴하고 협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국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는 나라가 없는데 북한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러시아 그 지원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오간스크 공화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가장 먼저 또 그것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네. 뭐 시리아와 함께 뭐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북한의 다소 좀 의도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 좌절되고 그리고 2020년인가요? 북한이 그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네. 이제 러시아, 중국, 베트남하고 더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대화하는 이런 노선을 이제 접겠다. 뭐 김정은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북한은 러시아하고 계속 친밀히 하려고 했었고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뭔가 자기를 도와줄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군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지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제 북구에 있는 오랫동안 사실은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을 처했던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이제 우군을 확보하는 이런 뭔가 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보다 더 긴밀히 가까워지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도 지금 북한도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뭐 북중 북러 국경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게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포럼이 첫 번째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특히나 이제 8월 말에 그 워싱턴에서 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미일 3자 군사회담 삼국 어떤 군사 훈련도 개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북한과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극동 포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리는 극동 포럼에는 푸틴도 참가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도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은 그 체제의 특징상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신변 보안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네. 아마 이제 도망강역 출발해서 핫산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보도가 과연 네. 그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의 어떤 신변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푸틴과 김정은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동할 그런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만나던 아니면은 뭐 다음 기회에 만나던 어쨌든 네. 만나서 네. 밀착을 더 이어갈 거다. 이거는 뭐 예상되는 그렇죠. 바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네요. 그 세이고지 그 국방장관도 와가지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서 뭐 무기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무기 같은 것들 아니면은 어떤 첨단 정보, 네. 무기 관련된 정보나 이런 노하우를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은 무기를 지원해줄 가능성 이건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프리고진의 반란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국방장관이 여기까지 와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은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그 발등에 불을 끄는 것도 급급할 텐데 굳이 평양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국방장관이 와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열병식에서 그 전후 모습을 본다면은 네. 그때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군수 박람회 같은 걸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 국방장관을 데리고 네. 그 화면을 보면은 막 무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그 어떤 판촉 사원이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영업사원처럼. 예, 뭐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뭔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군사 협력이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지원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전혀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하겠죠. 러시아가 북한이. 그렇죠. 지금 이제 재래식 전쟁을 계속 치르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재래식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재래식 포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는 지금 현재 그 포탄이 부족한 상태이고 심지어 뭐 중국이나 이란이나 또는 네.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이란, 북한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또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군수공장을 방문합니다.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서는 꼭 재래식 포탄 생산만을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대구경 방사포라든가 뭐 해군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뭐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ICBM 발사대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재래식 포탄 생산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료일 수도 있겠죠. 보도만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본다면은 포탄 제공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전력을 첨단화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북한이 첨단화시키는 게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의 좀 짝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면은 그 무인 정찰기인 그 RQ4라든가 무인 네. 공격기인 MQ9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난번 열병식에서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인 정찰기 RQ4 같은 경우를 글로벌 호크 이거를 이제 완전히 본따 가지고 그 사반이 글로벌 호크하고 똑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과연 성능이 똑같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렇죠. 내부에 그런 광학 카메라든가 레이저 첨단 카메라든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할 필요가 북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현재 그 로켓과 인공위성에 대해서 계속 군사위성을 발사하려고 합니다만은 네. 지금 군사위성 발사를 2번 연이어서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북한이 로켓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과거에 몇 차례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인공위성이 과연 제대로 궤도를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물론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만은 위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 하고 있다고 역할을, 판단하는 나라는 아무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런 로켓 기술이라든가 또는 위성 기술이라든가 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지상과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그걸 그동안에 북한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ICBM 관련 기술도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뭐 온갖 방법으로 그런 기술들을 뭐
뭐 해킹을 한다거나 뭐 자체적으로 또 뭐 필요한 것들을 또 개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지금 단계에 왔는데 북한이 자신들이 국가 역량을 총 투입해 가지고 도달한 기술적 수준이 지금까지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그런 아까 말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네. 국가 전략적으로 서로가 맞았네요, 딱.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 당면에서 그런 또 군사적인 수요가 서로 또 필요한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고 북한과 중국이 밀착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지렛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을 향해서 이 북한을 향해 뭐 인권 문제 얘기하라고 했나요? 뭐 여러 가지로 압박을 좀 대화 관련해서 압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을 특히 잘 활용하면은 우리는 도움되는 일도 있을 터인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렛대 역할을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북중러 한미 이렇게 완전히 좀 나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교적으로. 예.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이 과거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중국말 안 듣고 막 핵 개발하려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6년 1월 달에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의 후진타워 정권도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1차 핵실험했을 때 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북한의 핵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글로벌한 아젠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또 보건 의료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될 그런 안보상의 신안보라고 합니다. 이런 안보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잘 끌어들이고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대한민국이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대한민국을 무시를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었고 2017년, 18년까지도 그 대국이라고 함부로 한다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항상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외교를 잘 한다면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기초를 하지만 북한과 대화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를 잘 활용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의 폭을 굉장히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 삼국 관계가 굉장히 강화된 관계로 가고 심지어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가 다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삼국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네. 삼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간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협을 하게끔 계속 방치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네. 우리 안보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데 우리 외교는 좀 편중이 돼 있고 너무 좀 쏠려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아세안 회의 참석하고 있고 뭐 G20 정상회의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외교를 또 보여줄지 북한의 핵 미사일 뭐 대응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책만 얘기하고 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저희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또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안 물어봐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그거 제가 준비를 또 하셨군요. 네, 외워왔는데 예. 잊어먹었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또 시까지. 오늘은 이제 사자성어가 아니라 시로. 시를 좋습니다. 하나 이거는 뭐 다 잘하시 모든 분들이 다 잘하실 시인데요. 네.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아, 네, 제가 외웠는데 이육사의 시 평소에 제가 잘 외우는 건데 이렇게 직접 방송이라니까. 하려 그러니까 예,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방송에서는 또 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인데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잠시 제가 해설을 하면은요. 네. 지금 눈 내리고 있는데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합니다. 오마이 TV가 매화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우리 네. 모두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폭설이 내리는 이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립시다. 네. 그러면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곧 옵니다. 그리고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네. 우리 국민들입니다. 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 우리가 뿌린 그 가난한 노래의 씨가 싹 터가지고 아. 우리는 목 놓아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육사의 광야의 마지막 구절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 시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참 우리가 되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담아 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 시를 또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